비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한밤중에 괴한의 습격을 받았지만 경찰의 보호는커녕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리돌림 당했던 한 커플의 억울한 실화, 데니스 허스킨스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나를 찾아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완벽한 부부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가 있으니 나를 찾아줘를 보실 분은 타임스탬프로 표시해둔 본론으로 바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찾아줘의 주인공인 남편 닉은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에 아내 에이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 곳곳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흔적과 혈흔을 찾아내고 에이미의 일기장에서 닉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내용도 확보하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닉은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로 몰리고 언론은 닉을 부도덕한 불륜남이자 무책임한 남편으로 매도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에이미의 자작극이었는데요. 닉의 외도를 눈치채고 분노한 나머지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가짜 납치극을 벌인 것이죠. 아내가 납치되면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부부의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는 신선한 전개와 반전으로 나를 찾아주는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화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죠. 2015년 3월 23일 사귄 지 1년 된 커플 에런 퀸과 데니스 허스킨스는 몇 주간 냉전을 이어가던 중 일단 만나서 헤어질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죠. 둘 다 물리치료사로 직업이 같으니 공감대도 많았고 무엇보다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에런이 데니스와 만나는 동안에도 전 여친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해 자주 다툼이 일어났죠. 특히 2015년 2월 에런이 전 여친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데니스가 알게 되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극렬한 싸움 끝에 냉전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 메어 아일랜드에 있는 에런의 집에서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은 피자와 맥주를 준비하고 늦은 밤까지 소파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잘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좋게 마무리하며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 3시경 잠을 자고 있던 데니스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불이 꺼진 방 벽면에는 붉은 레이저점 2개가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고 침대맡에는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을 쓴 괴한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헤드폰을 건넸죠. 헤드폰에서는 미리 녹음해둔 변조된 음성이 흘러나왔는데요. 우리는 강도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어. 얌전히 말만 잘 듣는다면 해치지 않을 거야. 남자의 팔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겁에 질린 데니스는 괴한의 지시대로 남자친구의 양팔과 다리를 테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괴한은 에런과 데니스에게 물안경과 헤드폰을 씌운 후 덕테이프로 감아 시야와 소리를 차단했죠. 그리고 에런에게 침실 옷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런은 지시에 따라 옷장으로 몸을 구겨 넣는 동안 괴한이 대화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죠. 괴한은 예상 밖의 상황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는데 옷장 속 에런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봐, 네가 에런이지? 혹시 너 전 여친이랑 저 여자랑 닮았나?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쪽 정보가 잘못된 것 같거든. 에런은 짧은 대화를 통해 괴한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현 여친인 데니스가 아닌 전 여친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 여친과 데니스 둘 다 금발이며 전체적으로 체형이나 분위기가 닮아서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답했죠. 괴한이 얕게 탄식하자 에런은 범행 대상을 잘못 고른 괴한이 이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는데요. 잠시 고민하는 듯한 괴한은 데니스마저 침실 옷장 안에 밀어넣고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지금부터 너희에게 진정제를 줄 건데 먹지 않으면 주사로 강제 주입할 테니 얌전히 구는 게 좋을 거야. 약을 먹고 난 뒤엔 여자를 끌고 가서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거야. 그동안 에런, 네가 몇 가지 해줘야 할 게 있어. 임무를 완수하면 여자를 곱게 풀어주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죽여버릴 거야. 두 사람은 괴한의 으름장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알약을 삼켰습니다. 괴한은 에런을 1층 거실로 끌고 내려가 소파에 묻고 책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죠. 주변에 덕테이프로 경계선을 표시한 후 카메라를 통해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테이프 밖으로 나오는 즉시 데니스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집에 침입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괴한이 이상한 과잉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겁에 질린 에런이 몸을 덜덜덜 떨고 있자 괴한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봐, 추워서 떠는 거야. 나는 잠수복을 입고 있어서 추운 줄 몰랐거든. 담요가 필요하면 말해. 가져다 줄 테니. 에런은
괴한의 기괴한 친절에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괴한은 집요하고 치밀한 성격이기도 했는데요. 에런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한편, 에런이 출근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것을 우려해 미리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게 만들고, 데니스의 상사에게도 급한 집안일이 생겨서 일주일간 출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대신 보내게 만들었죠.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날이 밝으면 몸값을 준비해서 우리가 지시한 장소로 나와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네 여자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거야. 에런은 괜한 반항을 했다가는 인질로 붙잡힌 데니스가 위험해질까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얼마 뒤 괴한은 데니스를 위층에서 질질 끌고 내려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런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새벽 5시쯤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괴한으로부터 몸값을 요구하는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데니스의 몸값으로 8,500달러, 하나 약 895만원을 2번 지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에런은 돈을 마련하려면 밖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데니스를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차마 신고할 엄두는 나지 않았죠. 카메라를 통해 괴한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고요. 에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런의 친형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미국 연방수사국에 소속된 FBI 요원이었죠. 만약 카메라를 통해 듣고 보고 있다고 해도 친형에게 전화한 것이라면 돈을 구하려고 했다고 변명할 수 있었기에 상황을 설명해도 돈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되기에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친형은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한다고 에런을 설득했죠. 이미 데니스가 납치된 지 9시간이 지난 시점 에런은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납치범이 남기고 간 감시 카메라에 연결선부터 뽑아버렸죠. 그리곤 약기운이 남아 비틀거리는 에런의 상태와 냉장고에 가지런히 정리된 맥주병을 보며 파티 한번 거하게 했나 보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렸습니다. 에런은 납치범이 강제로 약을 먹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경찰은 에런이 약물 중독자인 것처럼 몰아갔죠. 에런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찰들을 붙잡고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가능한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경찰들의 얼굴은 기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남이 듣기에는 약간 이상합니다. 에런을 알고 있는 것도 전 여친을 알고 있는 것도 괴한들의 옷차림과 행동, 스토리 전개까지 우리 쪽 정보가 잘못되었다느니 뭔가 꿈꾼 것 같은 느낌이죠. 괴한이 몸값으로 8,500달러를 요구했다는 것도 젊은 여성의 몸값치고는 너무 적게 느껴졌고 에런의 차가 없어진 점, 에런이 신고를 늦게 한 점도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괴한들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에런의 침대 시트에서 작지만 선명한 핏자국까지 발견됐죠. 경찰은 에런을 경찰서로 데려가 DNA를 채취하고 입고 있던 옷을 압수한 뒤 수감복을 입혔습니다. 에런은 수감복을 입은 채 용의자 취급을 받으며 무려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죠. 경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납치된 여성과 연인관계인 에런이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을 쓴 괴한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용의자처럼 보였거든요. 에런은 핏자국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으며 예전부터 있던 오래된 얼룩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치정 싸움 도중 화가 난 데니스가 차를 몰고 떠났거나 격분한 에런이 데니스를 해친 후 가상의 범인이 있는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인 매튜 머스타드는 괴한이 침입했다는 진술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데니스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죠. 에런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자 수사에 참여한 FBI 요원들조차 검사 결과를 근거로 에런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는데요. 모든 정황이 아니 분위기가 에런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상황이 되자 에런조차 괴한을 만난 것 자체가 모두 환상이며 사실은 자신이 데니스를 죽인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에런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다시 극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데니스가 납치된 지 48시간 만에 에런의 집으로부터 645km 떨어진 헌팅턴 비치에서 발견된 것이죠. 발견 당시 데니스는 약물에 취해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아 상황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데니스는 병원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은 후에야 어렵사리 입을 열었죠.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괴한에게 붙잡혀 집 밖으로 끌려 나온 데니스는 에런의 차 트렁크에 갇힌 채 어디론가 이동했고 이후 다른 차 트렁크로 옮겨져서 사우스 레이크 타워 인근의 한 오두막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끔찍한
끔찍한 일을 당했다였습니다. 범인이 내게 물안경을 씌웠는데 그 위로 덕테이프를 둘러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후 한동안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범인이 방에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며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2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범인은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감금된 동안 데니스는 약물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이대로 영영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행인 것은 괴한이 사건 발생 48시간 후 데니스를 해치지 않고 무사히 풀어줬다는 것이죠. 괴한은 데니스를 어디론가 내려준 뒤 떠나버렸고 데니스는 차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야 눈을 가리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괴한들이 내려준 곳은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낯익은 골목길이었죠. 직후 경찰에 의해 병원에 후송된 데니스는 납치된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에런이 진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진술하면 할수록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경찰은 납치 사건을 한 관종 커플이 일으킨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건 납치극이 아니라 자작극이다.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낭비했고 있지도 않은 범인들을 만들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사기꾼들이다. 사실 미국에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그럴듯하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이 판치는 이유도 조금만 유명해지거나 이슈가 생기면 언론사 인터뷰만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를 당했는데 살아왔다면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돈을 줘가며 인터뷰를 따냅니다.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건 무조건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런 대응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경찰의 발표 이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데니스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나를 찾아줘를 보고 영화와 비슷한 사건으로 돈도 벌면서 에런을 벌주기 위해 거짓으로 납치 사건을 꾸몄다고 떠들어대죠. 납치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 데니스는 사람들의 끝없는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몇 주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렇게 몇 주간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오르내리다가 슬슬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는데 언론사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범인이 언론사에 자백 편지를 보내서 피해자는 진짜 납치된 게 맞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범인은 2015년 3월 26일 언론사에 보낸 편지 속에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납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데니스를 감금했던 오두막의 방을 촬영한 사진까지 동봉했습니다. 범인마저 피해자들이 변호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경찰은 끝까지 에런과 데니스를 자작극의 주범으로 지목했죠. 이제 사건은 진짜 피해자다, 경찰이 억울한 시민을 만들었다 대 자작극이 맞다의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결 구도로 바뀌니 너도 나도 범죄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 시작했죠. 문제는 자작극으로 본다면 피해자들이 받은 모든 피해도 증거가 되지 않기에 범인을 잡지 않는 이상 진실을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근데 경찰은 자작극이라고 결론짓고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으니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밝혀졌죠. 데니스 납치 사건이 있고 3개월 뒤인 2015년 6월 5일 캘리포니아 더블린의 어느 주택가에서 또다시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부부를 결박하려 했지만 남편이 거세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그대로 도주해버렸죠. 하지만 현장에는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가 남아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휴대전화의 주인은 매튜 뮬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버드 법대 출신의 전직 변호사였는데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파면된 뒤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고 도청을 시도하는 등 여러가지 기행을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뮬러의 별장에서 에런의 노트북, 휴대폰, 테이프로 감싼 물안경, 레이저 포인트가 붙은 장난감 총 등 납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들이 발견되었죠. 또한 차량에 장착된 GPS 기록을 추적한 결과 에런의 집과 데니스가 버려진 골목길에 도착한 이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를 토대로 뮬러를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고 뮬러는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죠. 뒤늦게 진범이 확인되자 초기 수사에서 에런과 데니스를 허위 신고범으로 몰았던 경찰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거짓말쟁이 자작극 주인공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했던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죠. 회복된 뒤에는 자신들과 같은 부당한 의심과 수사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두 딸을 낳고 자신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 피해자 F 생존자에서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다시 진실로도 출간했다고 하네요. 때로는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인하고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실화 데니스 허스킨스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